안녕하십니까. 병자호란의 창으로 다시 본 조선시대 사람들 강의입니다. 지난 10주차 강의에서는 강화도 함락의 원인과 김경진 책임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김경진이 어떤 패전의 책임보다는 패전 후의 태도 때문에 이제 처벌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김경진이 그 강화도 방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된 이유는 종전 후에 주화척화의 논쟁의 연장, 그리고 그와 연관된 김경진의 아버지 김유의 책임론과 연관돼서 김경진이 처벌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경진이 패전 이후에 그 원손과 그 다음에 세자빈 그리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놓고 도망감으로써 그 성리학 사회에서 이념 중에 하나인 충의 가치를 위배했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노모마저도 버려두고 도망감으로써 효의 가치를 위배했기 때문에 병자호란에서 패전한 다른 어떤 조선의 장수들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주차 강의에서는 인조의 출성과 삼전도 항례의 당대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로 인조가 끝까지 출성을 회피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조 장릉의 정경입니다. 이곳에, 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곳에 인조의 왕비인 인현왕후 한씨가 같이 그 영면되어 있습니다. 반정으로 그 왕위에 오른 두 명의 임금 중 하나인 인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종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반정을 모의하고 기획한 인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그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역사상 그 3번의 파천을 해야 한 임금이었고요. 또 그의 그 재위기간 동안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2번의 큰 전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괄의 난으로 역모로 인해서 도성을 내주고 파천한 또 조선 최초의 임금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인조가 병자호란 당시 출성을 회피한 내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조 15년 1월 28일 그 인조의 출성이 결정되고 난 직후에 조선과 청 양국사회에서는 출성의 의절, 즉 의식의 절차를 조율하는 그런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청 측은 인조가 단순히 출성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사죄의 의미를 표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철을 시켰는데요. 원래 중국 고대의 항복 의식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을 묶는다든지 관을 끌고 나온다든지 향을 들고 나온다든지 해진 옷을 입는 행위 등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다음에서 살펴보겠듯이 인조에게 이제 적용된 건 비교적 경미한 등급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국적인 전통의 어떤 항복의 의미, 사죄의 의미를 청측은 집요하게 조선 측에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청측의 요구를 접한 조선 측의 사신은 이것은 필시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나라에 투항한 한인들이 시킨 것이다 라는 그런 소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그 출성 절차의 조율 끝에 인조의 출성이 실현이 됩니다. 바로 정축년 1월 30일 정월의 마지막 금음날에 출성을 한 것이죠. 인조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진시에 남한산성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때와는 달리 국왕의 의장을 전부 제거하고 소현세자와 50여인의 신료가 호종하는 그런 단촐한 아주 그런 행렬로 출발을 합니다. 게다가 원래 임금의 그 정복인 면복이라든지 그런 곤룡포와 같은 옷을 입지 못하고 남색의 융복을 입고 출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죄의 의미가
당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남문이 아닌, 국왕이 출입하는 남문이 아닌 서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문을 통과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문 아래에 형초를 깔고 착석을 하고 청군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형이라는 건 가시나무 형인데요. 결국 가시나무 풀과 같은 재질로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착석을 했던 것이죠.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형벌과 관련된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가시나무로 몽둥이를 만들어서 죄인을 처벌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울타리로 만들어서 죄인을 가두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가시나무 풀로 만든 자리를 깔고 인조가 착석함으로써 인조가 청태종에 대한 죄인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줬던 것이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측에서 인굴다이가 통솔하는 수백 기의 그 기마병이 인조를 이제 영접 포위해서 삼전도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인조의 호종 인원은 여기서도 더 감축돼서 제한이 되는데요. 정승 3명, 판서 5명, 승지 5명, 주서 1명, 한린 1인만 대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판서하고 승지 1명은 각각의 사정이 있어서 빠지게 된 것이고요. 재미있는 게 주서와 한림, 바로 사관이었습니다. 이 사관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동을 해서 인조의 어떤 출성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인조 일행은 삼전도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소현세자도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병자호란 강화협상의 쟁점을 살펴보면 칭신을 표기한 국서, 그 다음에 인조의 출성 항복이었죠. 이건 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대명사대 혹은 대명의리와 연관되는 명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척화신의 압송도 역시 이 척화의 주장을 한 동기가 대명의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주장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조건과 마찬가지로 대명의리와 연관된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결국 청측이 계속 집요하게 조선에 요구를 했고, 조선이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고 강화도까지 함락됨에 따라서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시 강화협상의 쟁점은 승산이 있어서 이런 전세를 감망한다거나 항복을 한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한다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강화협상이 늘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항복의 형식과 연관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는 왜 이렇게 출성을 끝까지 회피하려고 하였나 한번 추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존,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신, 그 국왕의 위엄이 손상된다는 아마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출성을 했다가 북송 휘종이나 흠종 부자의 사례처럼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아마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인조가 출성을 회피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이 바로 칭신을 상징하는 309고두의 의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전도 항례의 가장 큰 핵심이 즉 군신사의 복종을 의미하는 309고두의 의례였는데요. 309고두는 한 번 무릎을 꿇으면 3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한 세트의 연속 동작이었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해서 309고두가 되는 것이죠. 청측 사료에는 3괴, 무릎 꿇을 괴자를 써서 3괴 9고두로 나옵니다. 즉 이렇게 배는 괴를 한 상태에서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만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돼서 쓰였는데요. 이 청에서는
삼괴 구고두가 주로 군신 사이에 행해진 것으로 상대방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의례였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인조가 나가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한순간 조선과 청 사이의 관계는 이전에 이제 형제 관계가 아니라 군신 관계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전에 이미 칭신의 국서를 보냄으로써 그런 어떤 의미를 한번 표현을 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화된 어떤 조청 양국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 의례는 결국에 대명사대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국시와 다름없이 지지받았던 대명의례의 부정을 국왕 자신이 직접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309 고두례가 대명의리, 대명사대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는 굉장히 이것의 어떤 시행을 주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심성, 생각에는 의례라는 이 형식, 309 고두례라는 형식하고 행위자의 내면, 이 대명의리, 대명사대를 지킨다는 이 내면이 분리돼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저희 같으면 인조가 속마음은 대명의리를 지키지만 잠시의 위기 모면을 위해서 또는 국가 백성을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해함으로써 인조의 행위를 변명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형식과 내면이 분리되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조의 행동도 용납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결국 이거는 명의 어떤 원병이나 사후 문책을 의식해서 출성을 회피하고 309 고두를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의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신의 내면을 일치시키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이런 식의 행위 양식은, 행태는 사실은 지금도 신앙이 아주 독실한 종교인들이 종교 상징이나 종교 의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의 여러 그 종교사를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순교자와 배교자를 구분을 할 때 동원되는 것이 바로 종교 상징에 대한 어떤 원래 믿고 있었던 종교 상징에 대한 그 모독을 그 해당 대상자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판단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생각, 이런 행동 양태가 사실은 척화론자들도 비슷하게 대명의리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특정 종교에서 어떤 복장을 고수한다라거나 음식의 기호를 고수한다라거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바로 어떤 이런 정신의 잔영이 구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일본에 의해서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일본의 사주에 의해서 내려진 거죠. 강력하게 이 반발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죠. 내 머리카락,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지금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지만은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명나라 사람들도 북경이 함락됐을 때는 오히려 이 청군의 이 진입을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반발은 하진 않았는데, 청군이 나중에 이제 남명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명나라 사람들에게 체발이라는 어떤 그 문화적 상징을 강요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벌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추정을 좀 더 명확히 강화시켜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인조가 청태종에게 보낸 국서였습니다. 신에게 딱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폐하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박절하고 까다로워 예절이 가혹할 정도로 꼼꼼합니다. 임금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상도와 다르면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며 괴이한 일로 여깁니다. 만약 이런 풍속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묘년 이후로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 사실 다른 논의가 많았으나 그것을 힘써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대뜸 질책하지 못했던 것은 대체로 이러한 점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성안에 가득 찬 모든 관리와 사서가 위태롭고 급박한 사세를 목격하여 귀순하지 않은 의논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은 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에서 나가는 한 조목에 대해서만은 모두들 고려조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죽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고 나가지 않겠다. 만약 대국의 독촉이 그치지 않는다면 후일 얻게 되는 것은 쌓인 시체와 텅 빈 성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발언한 바가 이와 같은데 더구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가 망한 이유가 오로지 적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설사 폐하의 은덕을 입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인정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신을 임금으로 기꺼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자, 이 국서의 내용을 보면 한편으론 인조가 자신의 출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조가 출성해서 300우고두를 함으로써 대명의리라는 명분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인조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이 국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오늘날의 인정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신을 임금으로 기꺼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기반해서 보면 이런 어떤 조선 내 분위기에 편승해서 광해군을 몰아낸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얼마나 그 통치의 정당성에 있어서 심각한 그 타격을 주는 행위인지 인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출성 회피의 내면을 마치겠습니다.